민족 최대의 명절 8월 한가위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은 내년 4월 10일 제21회 총선으로 쏠리고 있고 그 전초전 물론 국민의힘은 전초전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10월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특별 생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는 D-195 총선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헬마 임경빈 작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추석인데 내일이 추석 당일이죠? 예, 어디 다녀오세요? 저는 다 어르신들이 주위에 사셔가지고요. 아. 저는 뭐 정체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추석이나 명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 다니고요. 계속 방송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제사 지내고 네. 토요일 날 정치인사 생방 한 다음에 정치인사 생방해요? 네. 야, 깨알같이 또 네. 홍보를 그렇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 정치인사 토요일 날 생방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처가 식구들 만나러 어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저녁 때 방송 끝나고 처가에 가고요. 어디예요? 처가가 지금 강서구 방화동이기 때문에 아. 이 선거 상황을 아주 밀착해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핫한 곳으로 네, 그렇습니다. 명절 때 처가가 하필 강서에 네. 정치를 떠날 수 없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듣고 와가지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지 뭘.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아이고. 우리 임경빈 작가가 본인 하고 있는 사장 남천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과 하이킥에서의 브리핑을 보면 네.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엄정 중립을 하이킥에서 그럼요. 지키고 계시는구나. 완전히 다른 라는 걸 사람이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저도 같이 방송하면서 느낍니다. 너무 객관적 공정하게 하셔가지고 네, 당황스럽습니다. 자, 21대 총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 일단 지금 현재는 여소야대죠. 근데 내년 총선 결과도 이제 큰 예측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년에도 여소야대가 유지될 거냐, 아니면은 여당이 다수당으로 올라갈 거냐. 요 전망,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정치 세력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떤 변화가 올지를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 누가 다수당이 됩니까? 이 여론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인 것은 맞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당이 선거에서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러면은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서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킵시다. 이거밖에 없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2년이나 지났는데. 예,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윤 자기들은. 대통령은? 예,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먹힐 것 같고,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 음. 여당 견제론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높으면 음.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여당 후보를 찍어줍시다라는 거가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당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음. 현재까지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여당이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수당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네. 예.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 이후에 보면 2년 안쪽 대선 이후 2년 안쪽에 있는 선거는 거의 다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런 네. 경향이 그리고 있죠. 4년 차, 5년 차 때는 대부분은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당 내 새로운 야당이 나와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을 경우, 예를 들어 이회창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당이 다시 선거를 승리한 게 있는데 3년 차에 있는 이 총선들은 혹은 3년 차에 있는 선거들은 되게 이제 박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정권 지지율. 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나 형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각자가 어떻게 또 선거를 준비하느냐에 남은 따라서 기간. 네 거기에 따라 좀 변화의 폭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너무 원론적이잖아. 원론적으로 해야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더 너무 객관적이야. 이 본인의 추정과 인정하고. 추측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그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주창했는데 그 마스터 플랜이나 블루프린트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외교 안보 이슈예요. 외교 안보 이슈는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전쟁 선포만 아니라면 네, 그렇기 국회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너희한테 다수석을 줘야 되냐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오히려 여당의 제일 취약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브리퍼가 아니라 패널 임경빈의 의견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결국에 내년 총선은 일종의 중간 선거인데 이제 김준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야당은 정권 심판론 외에는 이제 다른 구도를 짜기가 좀 어렵고 그건 네네. 이미 이제 결정이 돼 있고 결국 이제 그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는 여당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지난 한 1년 반 정도 윤석열 정부나 혹은 대통령이 해왔던 것들을 되짚어 보면 크게 두 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일종의 그 사법적인 부담을 지워서 도저히 민주당이- 못 찍게 하기 전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예. 이제 굉장히 좀 부도덕하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는 걸로 이제 들씌우는 전략. 그게 이제 사실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요 어떤 그 연설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든지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결국 이제 그런 전략이 하나가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왔었던 게 전 정권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뭘 잘못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혹은 뭐 가계부채를 너무 늘려놔가지고 뭐 기동성을 발휘하기 힘든 재정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사실 둘이 물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한 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적인 공격이 먹혀야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더 힘을 받기가 좋은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날개 한 축이 상당히 좀 힘을 잃어버리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에서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도 만들기가 힘들어졌다. 저는 김준우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여당이 일을 못해요. 이런 거가 아니라 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 손으로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대통령께서는 민생이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네. 도저히 이게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저런 장관 후보자들을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냐. 근데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분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놓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옹호하고 그런 모습이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네네. 저분들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자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전반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금 여당이 불리한 선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 국힘에서는 극구 총선 전초전이 아니고 단지 구청장 하나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구상찬 공동선대위원장님이 저희들이랑 인터뷰할 때도 아니 그거 그 총선 전초전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망과 의미. 그러니까 먼저 국민의힘이 자기 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당 대표도 가고 중진 의원들 다 갔어요. 네네. 가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김태우 밀어줄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권 선거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축소하는 것은 상황이 본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야당이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그 프레임과 구호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보고 저 사람 이재명 아바타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해서 거기에 프레임에 가둬놨거든요. 네네. 그럼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저 김태우는 윤석열 아바타예요. 라고 하면은
불리한 쪽이 어딜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대리인의 뭐 프레임으로 가져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대리인 프레임은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예. 그 프레임부터 잘못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예, 헬마. 지금 이제 선거를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거 전략, 그러니까 밑바닥 전략 자체는 김태우 후보가 나쁘지 않게 잡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특히 민생. 그렇습니다. 뭐 화곡동이라든지 이제 각 지역별로 따져 보면 소위 이제 유권자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방식,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빌라를. 이 동네에도 빌라를 빌라를 아파트로. 아파트로. 어떻게? 서울시장입니다. 그게 이제 실효성 문제와는 별개로 네. 선거 구호로 봤을 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거를 따져봤을 때는 구청장은 어쨌든 1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잘 잡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위 이제 지도부에서 잘 도와주고 있느냐는 측면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다 나가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서 현장에서 이제 마이크 잡아라. 명절 기간 동안 최소 3번 갔다 오고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냐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또 하나 기대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병원에서 그 운기 조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혹시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라든지 뭐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등장. 방문한다든지 등장.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분위기가 확 또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생기는 거라 그걸 또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 김진우 변호사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제 정치 평론을 하거나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서울 민심과 관련해서 혹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더 잘 나오고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잘 나오고 갤럽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또 잘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리얼미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그냥 ARS 조사고 이제 네. 한국갤럽 같은 게 전화 면접원 조사여서 그 특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 가지고 지금 서로 다 분석이 다른데 근데 갤럽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경기도는 인천 지역은 계속 민주당 쪽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는 편인데 네, 경기 인천. 네, 서울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 서울 선거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 아니면 좀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들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너무 안 좋은 제가 봤을 때는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려운 후보를 공천하면서 이 선거에 너무 많은 걸 걸고 너무 자충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뜻인지 용산의 뜻인지 원래 그렇게 용산의 보고 뜻으로 싶어하지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김기현 대표는 별로 공천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장 소장님?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이번에는 공천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 대통령실과 용산과 어느 정도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표현은 논의지만 일방적인 좀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도 결과적으로 조금 그 국민의힘에는 불리한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불리한 정도의 불리한 구도에서 이제 치러지게 됐다. 뭐 물론 앞으로 한 열흘 남짓한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하다. 그 전초전도 매우 힘들고 본 게임도 힘들어 보이는데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구사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어떻게 예측되는지, 즉, 뭐 어떻게 예측되세요? 아니, 전략이나 방법은 지금 나타나는 건 물량 공세예요. 물량 공세. 네, 대통령이 중진원들 다 투입하고 의원들을 다 동별로 다 투입하고 아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렇게 하는데 네. 내년 총선, 내년 총선이요? 네, 총선 전략.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면서요. 대통령 얼굴과 국정 성과로 치른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자, 대통령 얼굴과 국정 성과로 치르는 내년 총선. 그러기에 좀 쉽지 않은 게 뭐 네. 이제 갤럽하고 리얼미터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제 MBC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거든요. 코리아 네.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얼굴로 치르기에는 대통령의 이제 긍정적인 지지율 평가가 매우 낮다. 지금 이제 36.3%로 오늘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 있어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당에 힘 실어줘야 된다가 38.9%,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힘실어줘야 된다가 과반을 넘어서 53.4% 나왔거든요. 차이가 막 MBC 조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뭐 이거는 뭐가 물론 그래. 코리아 리서치에서 한 건데요. 왜 평가를 여러 이러십니까? 가지로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지율이다.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 아니요. 본인도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계속 얘기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선에서 차이는 23만 표였고 예. 그래서 저는 늘 그 지난 대선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인물이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이었다는 거죠. 결국 상대방이 분열하고 우리는 합치는 게 가장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 구도를 짤 수 있냐 없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없이 그냥 끝까지 선거를 간다. 그런 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그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이 찢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도 괜찮겠다라는 또 하나의 그 구도가 있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하면서 중도 확장 전략을 썼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유승민, 이준석 이런 뭐랄까 쓰기 싫어하는 카드를 언제 빨리 쓸 거냐. 추석 선물도 못 받으신 분들. 네, 이거가 사실은 좀 걸려 있지 않나. 그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컨설팅을 한다면 이건 상수다. 유승민, 이준석 뭐 혹은 비윤계, 반윤계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공천을 주는 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 받을 거예요. 유승민, 이준석이. 유승민이 유승민, 오히려 이준석이 안 받는다. 오히려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좋은 지역 공천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가서 방패막이로 쓴다. 네, 떨어져라라는 거고 지금까지 실컷 두드러 패놓고 예. 이제 와서 상처에 연고 하나 발라주는 것 같은데 그걸 본인들 받겠냐고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은요 유승민이나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네. 내년에도 만약 배지를 못 달고 그냥 지낸다? 대선까지 3년 남았고 다음번 총선까지 4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백수로 지내야 돼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마사중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너무나 힘든 기간이 될 거예요. 계속 나와서 뭐 우리 신장식 뉴스하이킹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본인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 4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유승민 들어가야 대표도 된다. 마찬가지예요.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어야 사람도 모으고 새도 모으고 대권 후보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또는 김기현 대표가 주는 공천장 받아서는 들어가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또한 거기에 같이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얼마 전에 저희 인터뷰하면서 12월 중에 어떤 특별한 검토 내지는 결단을 암시하긴 했습니다. 저한테는 1월 달이라고 어제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음력인가 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추석 특별 생방송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D-195 총선 전망 장성철, 김준우, 헬마, 임병빈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 전략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 저는 예, 헬마. 소장께서 이제 아까 이제 이준석, 유승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래도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편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방송 출연을 하고 네. 유튜브 출연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리고 발언의 강도도 한 3, 4개월 전에 비하면 세졌어요? 굉장히 세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몇 가지 이제 포인트 발언들이 있는데 어제도 YTN 라디오 이제 박지훈의 뉴스킹에 나가서 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사실상 오히려 나한테 절대 공천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망이 들어가 있는 저도 듯한 사실 수준의 그런 느낌을 요즘 좀 받아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노원 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죠, 아니죠. 노원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어제는 노원으로 이제- 나가면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왜 그 피해를 봐야 되냐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왜냐면- 험지에서 내가 왜 네.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도권이나 뭐 이런 쪽에 젊은 사람들을 부속처럼 써먹고 당이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그거에 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여러 번 던지고요. 네. 어저께 YTN에 출연했을 때는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의 그 승선론 배 안 태우겠다 이거를 네. 이제 거론하면서 그 배 나도 타기 싫다 이렇게 던집니다. 저는 어제 연말 연초에 뭘 하겠네. 저는 어제 같이 방송도 하고 네. 방송 끝나고 나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1시간 동안 전국 대담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더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임경빈 작가님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준석, 유승민 등이 이렇게 한쪽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선대위원장 내지는 뭐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기현 대표 패배하고 나면 비대위원장 한동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장윤선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아니 뭐야 이재명 뭐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 갔고 왜 꼬리 못 시켰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한동훈에 대한 재평가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지인에게는 네. 나는 뭐 내년 총선에 안 나간다 아, 그런 김모 얘기를 씨? 했다라고 지인? 하고 아유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운명은요 민주당에 달려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를 해요. 네. 그럼 뭐 의석수가 많으니까 통과시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내년 총선 때까지 꼼짝 못하고 발목 잡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파면도 못하고 그냥 직무정지 상태로 6개월 정도 계속 질질 끌려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뭐 본인이 그만두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달려 있다. 네네. 자율적인 결정권이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근데 저는 정무적으로는 예, 김준호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어제 구속영장 기각으로 있어서 최대의 정치적 피해자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한동훈 장관의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상품성이나 가치는 꽤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검사 출신들 뭐 그게 뭐 주진우 비서관이 됐든 뭐 이원모 비서관이 됐든 이복현 원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 이제 공천을 일부 하려고 할 텐데 이들에게 험지를 보내야 됩니다. 아니요, 뭐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재 영입 대상들한테 꽃 지역구를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인재 영입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늘 용산 참모 출마설 관련해 가지고 그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에서 쭉 나온 거 명단 쫙 내왔는데 용산의 비서 행정관들 출신들 40여 명 이름과 출마 지역구까지 다 이렇게 그 기재를 해놨는데 다 좋은 자리들인데요. 그렇죠.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자리도 있고. 공천 받으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영남 지역. 서울 수도권의 이제 어려운 지역에 아마 참모진들이 나갈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고 네. 오히려 뭐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 영입 인사라고 이제 추진이 됐던 입당식 했던 분들 네. 그분들이 오히려 뭐 제주 경찰서장 출신은 제주로 나가고 뭐 국세청장 출신은 뭐 수원으로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구가 이제 좀 험난한 곳 아, 영입 인사들한테 험한 곳을 보낸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어디입니까? 그러면? 마포죠, 마포. 마포? 네. 네.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인데, 그러니까 그거죠. 결국은 영입 인사한테 꽃 지역구 10개를 주고 핵심이라고 보이는 사람들한테 10명 정도 험지 출마를 할 수 있냐. 그거라도 해야 지금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 해야 총선에서 비벼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명단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게 최선 그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 안 하면 전망이 어두울 것이다. 최근에 이복현 영등포, 원희룡 양평 네. 또는 일산갑 네. 원희룡 네. 고양갑. 고양갑 참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이분들은 뭐 유승민, 이준석은 얘기를 했으니까 화제의 인물들 이복현, 원희룡, 안철수 이런 분들 출마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장관은 출마합니까? 결국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네, 대통령도 안 놔줄 것 같고 뭐 민주당도 좀 발목을 잡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통령이 아끼고 대통령실의 참모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경환 전 부총리, 최경환 전 대표는 분명히 경선에 내년에 출마할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아우 친박 후보 없어요. 막 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지만 그냥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나의 뭉침 세력이 형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윤선 기자가 어제 취재한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경북 구미 네.
부산 수영 뭐 이런 게 등등등 해서 현역 의원들이 있는 자리들이 거론이 되고 네. 그렇다면 특히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신친박 무소속 연대나 신친박 당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압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열되면은 이 선거 이길 수가 없는데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나 현역 국회의원이면 신인이 선거 6개월 앞두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장 받아가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좀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있어서 네. 준연동형 폐지를 무조건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유가 그런 뭐 신친박당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올 경우 혹은 이 세력이 금태섭 신당이랑 예를 들어 합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가지고 있는 물질성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나쁘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보수 신당이 비례대표 쪽에서 네. 의석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네, 보수 신당이 그렇기 나온다면 때문에 무조건 준연동형 폐지를 계속 지금의 국민의힘이 제도를 네, 바꾸려고 하는 거다. 네. 자, 제도 얘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렀을 때 선거 승리할 수 있냐.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게 이제 당내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의견의 분포로 보자면 굉장히 이 좀 기울어진 분포지만 이 주장으로 보자면 이게 가장 날카롭게 주장한 그 대립하는 쟁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민주당 쪽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쟁점이 각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된다는 전제 하에 나왔었던 이제 논쟁이다. 네. 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민주당 내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냐 말 거냐는 이미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숙청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이재명 대표나 친명 쪽에서 태도를 취할 거냐 하는 게 시를 어느 정도로 당겨서 할 거냐, 혹은 뭐 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할 거냐, 이제 여기에 오히려 어떤 관심의 초점이 옮겨갔는데 친명 쪽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간 많다라는 게 대체적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뭐 직접 지도부가 손에 피를 묻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뭐 보이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얘기해줬던 한 그 친명 의원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서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는 이제 피해자 서사, 탄압받는 피해자 서사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유리한 포지션을 점한 상황에서 빨리 국면을 바꿔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시간을 최대한 즐기면서 어떤 양상이 상대 쪽에서 벌어지는지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천천히 갖고 움직이면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아마 지도부 내의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한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조응천 의원은 법원 리스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다가 불명이 불구속 기소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정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또 몇 명 조사하고 몇 명 의원들 다른 비리 혐의건으로 또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비리 혐의 집단으로 그냥 재판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효할까요? 이제 좀 피곤해질 때 안 됐어요? 국민들이 피곤함을 느낄 것 같은데. 신장식 변호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년 반이나 지나갔잖아. 근데 이제 권력을 조금만 더 얘기해요. 예, 예.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선거 전략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그 욕으로 벗어나기가 상당히 좀 멈출 수 쉽지 없다. 않고 계속될 거다. 예, 김준우 변호사님. 영장 기각 사유도 같이 좀 봐야 되고 그것까지의 과정도 같이 좀 보면서 민주당이 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부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방탄정당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물질성을 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호로 곤란하다라는 오히려 비명계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를 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법원에 가서 영장 기각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냈으면 지금 이재명 호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부결을 구했는데 가결이 되고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영장 기각 자체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결과지만 그 가는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초퓨어 순수 친명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역풍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갔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 기각 사유를 사실을 보면 제가 사실은 최근 한 2, 3주간 평소보다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결을 주장하고 영장 기각된다고 하는 굉장히 소수파 방송 패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영장 기각 사유도 이게 뭐냐면 백현동은 석연치 않은데 제가 그전에도 그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관여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현동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관계로 기소되거나 이거는 짧게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영장 해설은 워낙 오래 해서 결국은 예. 법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로우키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딱 이런 모습 보이면은 중도층도 오히려 더 눈길과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냐면 먼저 송갑석 전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송 최고위원 다시 최고위원 맡아 주십시오. 같이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합시다라고 하고 이상민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니 사실은 내가 정말 당신들 정말 미웠다. 나 그렇게 뭐 구속당하기 바랐던 사람들처럼 왜 그러시냐. 근데 잘했지. 그러나 나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다. 우리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손 잡고 우리 윤석열 정권에 대항합시다. 그렇게 통 큰 정치를 하면 저는 총선 아니, 근데 승리가 제가 보기엔 점점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이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보다 분당해서 소위 국민의당처럼 2016년처럼 불가능해요. 그렇게 소위 민주당 다시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느냐가 총선 전체 판세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거치보다는. 분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일단 소위 비명계 같은 경우는 구심점을 삼을 만한 어떤 지렛대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인물적으로도 그렇고 네. 명분상으로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기각을 받아냈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나오던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여전히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이제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명분에 기대서 이제 당을 나갈 만한 이제 요소가 되는데 네. 지금은 분당시키거나 혹은 뭐 탈당하거나 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선택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 다 없다. 네. 서로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지가 어려워졌죠.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더도 없고 네. 지금 주어진 정세도 나가면 제 한 목숨 살겠다고 나가는 거지 명분이 있는 탈당의 명분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거라면 아니, 명분은 만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2016년 국민의당이 성공했던 이유는 호남을 거의 싹쓸이해가지고 그렇죠,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호남에서 야, 이 문재인 전 대표를 갖고 이게 우리가 다음번에 대선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걸 치고 들어간 건데 지금 호남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없어요. 분당 가능성 없다 민주당.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 큰 분당 정치 가능성이 하시라. 없다면? 누가 자 자꾸 그러면 단도대 세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지금 보수 쪽에는 신당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출신 양향자, 금태섭, 그 다음에 또 뭐 조국 신당설 등의 민주당 출신의 제3당의 가능성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보자면 소위 정의당에서 탈당하고 3인당 사회민주당 창당을 선언한 세력 또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뭐 보수전환을 하셨으니까 그 당은 그렇게 즉 제3당의 가능성 이건 뭐 사실은 제도와 연관돼 있는데 제3당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 출마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은 답이 없다. 왜냐하면은 서로 상대 진영의 지지자들이 상대방을 너무나 적대시하고 분노감이 높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제3정당을 선택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내가 민주당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같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이현주 뭐 이런 분들이 제3정당을 만들고 1월, 2월쯤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는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해서 네네. 민주당도 좀 합류를 하고 그래서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다면 제3정당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럼 현역 지역구 의원이 말고. 기호 3번 받으려면 최소 7석은 있어야 7석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죠. 정의당이 6석이기 때문에 7석 정도 7석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소위 보수 신당이. 그런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는 다 공천 탈락할 테니까.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20석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소위 뭐 그 비국힘 쪽 네. 예. 정의당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제3당 가능성 어떤가요? 약진 가능성. 저는 뭐 정의당은 뭐 5%에서 10% 사이 그냥 원래 봤던 그 자장 안에서 그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태섭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해 주시는데요. 네네. 네. 예. 금태섭 의원의 그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 그 여론조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 네. 보면 음. 실패했다. 이미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3당을 원하는 민심은 여전히 많고 무당층은 되게 높은데 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윤석열 후보 옆에 섰습니다. 그것 그렇죠. 때문에 제3지대 이미지가 좀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양향자. 전혀 뭐 국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인지도가 없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아, 지역 거긴 둘다 기반은 없다. 네, 지역 기반은 뒤로 하더라도 대선 네. 주자급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이 전면에 내세워져야 이게 좀 가능한데 예. 현재 나와 있는 선수들로는 그것이 화학작용을 일으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자, 그러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탈당파 요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 3번을 받는 이제 보수계 제3당을 이야기할 때 유승민하고 이준석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제3당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제 조국 신당이 현실성은 가장 높다. 일단 뭐 가장 이제 네임밸류가 높은 상징이 있고 네. 물론 이제 2심까지 이제 징역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출마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종의 이제 그 앵커 가장.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 사례를 보면 소위 지지층을 얼마만큼 이제 결집시켜서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계 신당은 비례 이제 3% 선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주진영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네임밸류에 기댄 측면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도의 변화와도 제도의 변경 가능성과도 연동이 돼 있는데 소위 그러면 양향자 금태섭이 안 됐다면 네. 위성정당 문제까지 엮이고 정의당과 또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운명까지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판단이 제일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대선 때부터 이후 당론으로 계속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당론이었어요. 심지어 김동연 지사와의 선거연합을 할 때도 그게 협약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전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민주당의 의지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냐 노딜로 해서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둘 거냐.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둘 예. 거냐. 근데 현재 제도를 그대로 뒀을 때 그러면 지지층에서 물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 그럼 민주당은 뭐안 봐도 민주당은 너희 뭐 할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뭐 자생적 위성정당에 투표를 하라는 암묵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냐. 반행성 반위성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열린민주당 같은. 아니면 2012년 총선 같은 범야권 연대 판을 짤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선택을 11월, 12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야권연대 하자고 하면 합니까? 저는 그거는 그 가능성이 완전 닫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태도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생물이기 때문에 닫혀 있지는 않다 네, 정도. 근데 이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지난 총선 이후로 있었던 정치적 패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마 위성정당을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어떤 정당하고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낼 건 여기에는 이제 소위 반윤을 위한 연대라는 명분이 걸려 있는 거라서 네.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소위 반윤 범야권연대. 그래서 왜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굉장히 이 제도의 변화에서부터 선거 판짜기까지 그런 선택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이네요. 자,
최대 리스크는 뭔지 각 정당에 요거 하나씩 해봅시다. 예를 들면 뭐 국힘은 계속해서 김건희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언론에서는 지금 잠시 잦아들었지만 저는 이거 선거 앞두고 반드시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시고 안 무서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김여사 리스크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리스크,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 아, 각각? 어차피 이 두 분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국민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냐 그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그렇게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힘의 공천 자, 때문이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공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네. 공천이 최대 리스크다. 지금까지 장성철, 김준호, 헬마, 임경민 작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